네, 안녕하십니까. 예, 11월 25일입니다. 오늘은 그제 쳤던 2020학년도 중등역사 임용고시 문항 해설, 또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모범 답안이요. 모범 답안은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오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해서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 답이겠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타당해 보입니다.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예. 나중에 보시면 알 텐데요. 문항 수가 이제 그 예고된 대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 23문항이었고 80점 만점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커트라인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락폭은 짐작보다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역별 격차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학생들 이렇게 지역별로 표집을 해서 샘플링해서 좀 채점을 해봤었는데, 크게는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수도 있겠고요. 최저지역과 최고지역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최저지역 같은 경우는 컷이 30점대 후반 정도에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고했던 대로 영역별로 제가 시험 문항 형식이 바뀔 거다, 바뀌니까 놀라지 마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대표적으로 지문 길어질 거다. 그래서 사례 문제는 제가 그닥 시험 문제에 많이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사례 문제 냈듯이 그렇게 한 페이지에 한 면이 나온다거나 이런 케이스의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문 길이가 이렇게 길어질 때는 올해 시험처럼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지문을 읽어내고 해당 지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묻고자 하는 기억, 니은, 디귿, 일과 관련된 작성 방안을 누가 더 빨리 읽고 효과적으로 읽어내느냐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니까요. 그 점은 시험 끝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천천히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낯선 지문하고 길이가 이제 증가하게 되니까 시험 시간이 부족하게 됐고요.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사 부분 같은 경우나 동양사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인해서 못 썼던 문항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학생들 답안지를 보면. 그 다음에 역결혼 때문에 인정 답안의 폭이 점수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커져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4점에서 6점가량은 고무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 수도 있겠고, 엄격하고 짜게 맨다라면 줄어들 수도 있겠고요. 참고로 전년 같은 경우는 5점 정도가 평균, 본인이 가채점했을 때보다 5점 정도가 짜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은 굉장히 칼체가 이루어졌었고요.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 보면 물체를 범위로 삼기에는 너무 많은 허용 답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결혼 사례 문제는 칼체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사견임을 전제로 밝혀둡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랑 동양사는 나중에 굿쌤한테 들으시고요. 서양사 같은 경우는 지도 문제나 사료 문제요. 특히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강좌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느끼시겠지만 패러다임이 이제 개론에서 강좌로 이제 거의 다 완전히 넘어간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은 거의 다 이제 강좌 쪽에서 나왔고요. 여러분 많이 틀리셨던 자연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료로 보는 서양사 4권 정도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기도 했었고요. 또 여성사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위한 세계사 맨 뒤편에다 그렇게 적어 놓기도 했었고, 3, 4월 수업할 때 설명하고 인권 차원에서 여성운동이 좀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기억해 둡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주변 언저리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속상합니다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나온다라고 했던 것들보다는 주변 언저리 것들이 좀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속상합니다라고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팩트니까요. 아무튼 이번 문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었고, 또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제하셨을 것인가를 조금 가늠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감히 출제하신 분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논평은 못하겠고요. 아마 여러분 수험생들이 느끼셨던 느낌들이 가장 정확한 느낌들이 아닐까 싶네요. 총평은 그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볼까요? 1번 보시면요. 동일하게 똑같은 문제로 풀어봤었죠. 그죠? 좀 안타까운 건 이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더라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다지 크게 이렇게 이득을 보지는 못했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였고 표 내용 지문까지 똑같은 문제였지만 크나큰 이렇게 이득은 보지 못하는 문제였다. 그게 솔직한 평가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억이 세계사, 니은이 한국사가 되겠습니다. 정답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2번이죠. 파리의 여인 그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아서 에반스라고 해서 거기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지문 내용이 서양사 개론 그대로 지문을 따온 것이죠. 네, 지문 내용으로 보면 앞에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크노소스입니다. 크노소스. 크노소스라고 쓰셔도 되고요. 크노소스라고 쓰셔도 되고요. 맞춤법 표기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정답 처리될 겁니다. 크노소스요. 그 다음에 문자는 선형문자 또는 선상문자 또는 선문자 베타요. 그냥 선상문자라고만 쓰신 분도 꽤 있었어요. 알파와 베타를 구분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상문자 알파냐 베타냐 뭐 여러분 표현을 하면 뭐 A냐 B냐라고 하면 선상문자 B가 들어가야 그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외의 것 나머지 것들은 정답 처리가 어려웠겠고요. 용어는 선상 B 문자, 그 다음에 영어로 쓰신 분들은 리니어 B 또는 선문자 또는 선형문자 B 이렇게 쓰시는 것 가운데 하나만 쓰시면 정답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게 느끼셨던 6번인데요. 역사교육 부분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기억이었죠, 기억. 배우게 될 학생들에 대한 고려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선교사가 디귿 수업을 설계할 때 검토해야 될 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디귿 부분 제대로 찾으셨는지 몰라. 조선의 성리학 수용과 정착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때나 그 영역별 문제 풀 때 제가 냈었던 갈색책 나와 있는 수업 지도안이 있었죠. 왕의 일상과 연관한 부분. 조선의 정치구조 관련한 부분을 재구성했던 내용 교수 요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만 지금 이렇게 문화사 쪽으로 지금 성리학 쪽으로만 지금 바꾼 거였고 나머지 틀은 동일합니다. 바뀜이 없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딱 접했을 때 머릿속으로 일단 그 생각은 했어야 돼. 그러니까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 요 생각은 했어야 되고요. 그쵸? 역사관, 역사교육관, 학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먼저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셔야 옳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귿과 같은 수업을 설계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구성한 수업을 설계할 때 검토해야 될 점을 한 가지 쓸 것.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맨 앞에 써야 되겠죠. 그럼 책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뭐냐면 학생들의 역사 이해 수준을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역사 이해 수준을 고려한다. 유사 표현이 뭐가 있냐면 선행학습의 정도 또는 선행학습 내용, 선행학습의 정도, 선행학습 내용, 또 학생들의 인지 수준 이런 것도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지금 인지적 측면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도 고려해야 될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테니까요.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는 그 두 가지 정도 범위 안에서 가장 답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항은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런데 그 주제 선정 관련한 부분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주제 선정 박스 안에 주제를 선정한다, 결정한다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대부분 많이 쓰셨던 분들이 주제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지 검토한다라고 써 있어요. 주제가 결정이 됐으면 이미 그건 끝난 단계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건 결정 이전의 단계지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하는 건 아니거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실은 거기는 책에 녹색 책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답을 썼어야만 해요. 근데 녹색 책에 나와 있듯이 탐구할 주제, 과제와 관련해서 조사해야 될 세부적 사건, 상황, 현상, 국면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답을 썼어야 돼요. 좀 어렵습니다. 탐구할 주제, 과제와 연관해서 조사해야 될 사건, 상황, 현상, 국면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줄여서 말을 하면 탐구할 주제와 연관된 사실들을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쓰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정답률은 조금 낮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리을 써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그 다음에 의외로 가와 나의 근거에 송교사의 교육과정, 교과서에 관한 관점을 쓰라는 부분은 비교적 다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관을 쓰라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무슨 뭐 성전적 교과서관, 도구적 교과서관 이렇게 쓰셔야만 되는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요. 갈색책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교과서관이라고 표시되어 나오지는 않지. 그지? 그러니까 교수 요목을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지 교육과정관에서 뭐 구성주의 교육관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도구적 교과서관 정도까지 표현은 맞을 것 같지만 교육과정을 지칭하는 부분에서 다른 표현을 쓰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답을 어떻게 잡았냐면 해당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성전이 아닌 학습 도구관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게 키워드가 되겠죠.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도구관인 거죠. 아시겠죠? 그런 뉘앙스나 그런 표현들 들어가시면 맞은 걸로 처리할 겁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성전이 아닌 학습 도구관에 기초해서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 정도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제인데요. 교사, 니은과 교사 전문성과의 관계를 교육과정을 매개로 쓰시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키워드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매개로라고 그랬으니까. 교육과정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가 전문성이잖아. 그 밑줄친 니은은 나의 문제의식에 대한 연구과정이죠. 나의 문제의식에 대한 연구과정이요. 그러니까 그 나의 문제의식에 대한 연구과정이 내용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 내용 지식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키워드는 내용 지식,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듯이 전문성, 그쵸? 그 다음 교육과정의 재구성, 요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용 지식, 또 교육과정의 재구성, 그 다음 전문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걸 묶어서 하는 뉘앙스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요구되는 내용 지식은 교사의 전문성을 상징한다. 이런 뉘앙스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한 번 더요.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에 요구되는 내용 지식은 교사의 전문성을 상징한다라고요. 아니면 또 이런 뉘앙스도 괜찮겠죠? 전문성을 갖춘 교사는 뭘 잘한다? 교육과정 내용의 재구성을 잘한다. 이런 뉘앙스도 상관없어요. 전문성이 있는 교사라면 교육과정을 다시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성을 잘한다. 뭐 그렇게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예, 자세한 그 사료들 해설들 그런 것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정답이라든가 인정답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죠. 밑줄친 기억의 이름을 쓸 것이라고 그랬죠. 기억, 나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지도를 참고하여 디귿의 도시명. 뭐 이거는 빼박 힌트입니다. 저하고 분명히 여러 번 하셨던 문제였으니까요. 그 시험장 나오시자마자 톨레도 다 이래서 문자 보내시는 분들마다 덕분에 맞췄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제 그 이상한 답을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맨 아래 지역의 명칭을 쓰신 분도 있었어요. 맨 아래 지역 뭐? 그라나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죠.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톨레도. 근데 정답률은 거의 이것도 90%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잘 쓰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밑줄친 기억의 사상. 그러니까 아퀴나스의 사상을 가의 내용과 가가 지금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이니까 바꿔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와 누구의 사상을 비교하시오? 아퀴나스의 사상을 비교하시오. 그럼 아퀴나스의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아우구스티누스는 뭐에 대한 뭐의 우위?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 이성에 대한 신앙의 우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기본적인 말을 쓰거나, 그치? 아니면 진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써야 되겠지. 자연적 진리와 초자연적 진리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상호 보완된다라고요. 이것도 뭐 어지간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뉘앙스로 답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에게 미친 영향을 니은의 내용을 서술할 것, 밑줄친 니은의 내용을 서술할 것 그랬습니다. 나, 그죠?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니은, 그리스 철학이 부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부활은 그리스 철학의 매개자인 이 인물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어디로부터 유입되었다라는 거? 이슬람으로부터 유입되었다라는 거. 뭐 꼭 이슬람까지는 쓰지 않더라도요. 제 기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스 철학의 핵심 당사자니까. 알겠습니까?
예, 원래 정답은 아리스토텔의 철학이 그리스에서 아랍어를 거쳐 라틴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라는 게 완성형 정답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여기까지에서는 솔직히 좀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많이 틀렸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분들은 통상 2점에서 4점 정도 이렇게 틀렸거든요. 공부를 되게 잘하신 분들 사이에서는요. 9번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지문 읽어보시고 그 역사학습의 인식론적 모색에서 나온 거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김한정 교수 말한 그 역사화, 맥락화, 그 가운데 역사화에 따라 했던 교사의 문제화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걸로 믿습니다. 이것도 아침 특강에서 그때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 부분 하면서 분명히 했던 부분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사례가 좀 어렵죠. 그쵸? 나와 다는 지금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전근대 동아시아 외교의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그래서요. 전근대 동아시아의 실상입니까? 그걸 오늘날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까? 오늘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오늘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다는요? 다는 그 당시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최근의 역사가들의 평가입니까? 그러니까 둘 다 관점은 어떤 거야 되냐면 이게 과거냐 아니면 현재 평가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치? 둘 다 과거예요, 현재요? 다 여기요, 다 여기. 그쵸? 그러니까 그 지문 안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기억 부분, 현재의 가치나 인식 체계 속에서 과거를 보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됩니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별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럼 가, 나 전부 다 어떻다?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어야 돼. 현재적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다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답은 아직 안 불러드렸어요. 그 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답을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 문항이 감정이입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감정이입은 일상적 감정이입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왜 핵심이야? 이 문제가 왜 맞닿아 있어? 이게 과거 현재 부분이잖아. 일상적 감정이입은 뭐로 생각해서 비롯되는 문제였습니까? 그렇잖아. 여기로 돌아가지 않았잖아. 쉽게 말하면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죠. 현재 수준이나 현재의 경험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상적 감정이입의 전형적인 기억의 사례죠. 일상적 감정이입이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두 지문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은 답안 뉘앙스로 요구 조건들이 묶여 있는 거라고요. 따라서 나든 다든 전부 다 무슨 인식이야? 현재적인 인식이야. 그래야만 밑에 답이 일상적이라는 말이 정상화 처리된다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 가를 고려해 나에 대한 매출진 디귿의 내용을 서술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역사화였어요. 역사화, 문제화. 그러면 이런 거였죠. 어떤 역사 이론이 형성되고 생성되는 과정,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써오고 있던 언어적 관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동아시아의 이 외교 질서론, 조공 책봉 이론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답안의 뉘앙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연구 성과가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 속에서 이루어져 왔는가 이걸 따져 묻는 거야 돼요. 그러니까 실은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선 하나로 지금 다 묶여 있어요. 하위 문항들이. 과거, 현재, 일상. 그쵸? 그 다음 과거부터 현재. 이렇게 지금 문항이 세 개로 쪼개져 있는 거죠. 근데 시험 보는 상황이지 그렇게 판단하시기가 쉽지 않겠죠? 그쵸?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점을 매보니까 2점 정도? 일상적 물론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안지를 비교적 잘 쓰셨던 분들이 일상적 감정이입은 대부분 다 쓰셨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답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첫 번째 게 하나 정도 답을 쓰세요. 첫 번째 게. 그래서 9번의 정답을 어떻게 잡았냐면 나의 관점은 전근대 동아시아의 조공 책봉 관계를 현실적, 다원적 외교 관계로 변화했고 실리적 측면에 부각되었다는 현재적 가치 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느끼겠습니다만 키워드는 현재적 가치 체계로 인식하고 있답니다. 나머지 말은 전부 다 그 사료 안에 있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전근대 동아시아의 조공 책봉 관계를 현실적, 다원적 외교 관계로 변화했고 실리적 측면이 부각되었다는 현재 가치 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고려가 대외적으로
중국 중심의 질서를 수용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황제의 위상을 확립한, 이거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많이 쓰셨어? 외왕 내제 이렇게 많이 쓰셨죠. 뭐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외왕 내제의 위상을 확립한 실용적 자주적이다라는 현재의 가치체계에서 고려를 인식하고 있다. 이것도 키워드는 그거예요. 현재의 가치체계에서 고려를 인식하고 있다라고요. 알겠습니까? 마지막은요. 전근대 동아시아의 조공 책봉에 대한 인식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전근대 책봉, 조공에 대한 인식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게 문제화입니다. 문제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모든 역사 서술이나 역사 인식이 역사 감화다. 역사가에 따라서 또는 역사가들이 살고 있는 시대나 사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걸 학습자 스스로 느껴보고 재구성해보게 하는 경험, 이걸 이끌어내는 구성주의 학습관에서 비롯되었던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생각보다 어렵죠? 이 문항이요. 그쵸? 네, 정답률을 봐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인데요. 예, 거기 그 사료가 출처가 아까 말한 사료로 있는 서양사 포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주권이라고 쓰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인권이라고 쓰신 분도 많았어요. 뭐 정답은 자연권입니다. 자연권. 그 다음 백과전서고요. 백과전서. 조금 아까웠던 게 그 두 번째 건데요. 서구 근대 노예제의 특징을 다에 등장하는 핵심어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를 잘 봐보세요. 작성 방법이 기억에 들어갈 용어, 니은에 들어갈 서명을 순서대로 쓸 것이라니까 1점씩이죠. 그지? 그럼 두 번 밑에 게 몇 점이라는 이야기야? 2점. 그럼 밑에 게 키워드가 몇 개라는 거지? 2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는 피부색을 써야만 하고 하나는 이해관계. 네?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이해관계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피부색에 따른 백인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억압적 착취,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에 따른 또는 남성 중심의 대다수의 이해관계에 따른 착취, 뭐 이런 뉘앙스로 노예제의 특성이 들어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응? 시험 지나고 나면 이제 그렇게 키워드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다를 자세히 읽어보셔봐. 다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보면 피부색 이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억압적 지배의 정당화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묶어야지. 피부색에 기초한 억압적 지배 정당화. 그러니까 피부색에 기초한 노예제도 운영을 해나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 우리들 사이에 불만의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당한 법들의 원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수의 실제적 이해관계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현실적으로 필요했다? 노예제가 현실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제도가 다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뉘앙스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답이 되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뭐 법률에 근거했다. 이해관계가 법률에 근거해서 노예제도가 운영이 나갔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고요. 뭐 그것도 정답처럼 될 겁니다. 그다음 뭐 백인에 의한 유색인종의 지배가 이루어져 왔다. 또 백인에 의한 비유럽 지역의 사람들의 지배가 이루어져 왔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부분답 처리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몇 점을 줄 거다라는 건 제가 알 수 없죠. 알아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표정이 굳어가시는데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니까요. 이 말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요. 절반 정도 맞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조심스럽다는 말을 미리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점 이상 2차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마지노선을 물어본다면 저는 절반 응답습니다. 절반. 그러면 2차 준비를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절반을 못 맞았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막상 답안지를 채점을 매보면 절반을 맞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이상 맞거나 그러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해 보시고요. 그 다음 B형 보겠습니다. B형 3번 보면요.
그거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앞에서 멘탈이 털리다 보니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쵸? 실은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기억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항이에요. 어떤 의도나 어떤 상황에서 그려진 겁니까? 어떤 의도나 어떤 상황에서 그려진 겁니까? 가장 많이 이제 오답으로 쓰시는 게 이게 진품입니까? 이게 진품입니까? 이 지문 안에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이 수업 방법 안에서요. 이해하겠습니까? 이미 수업 자료로 선정이 됐던 거는 다 뭐니까? 교사가 수업 자료를 썼잖아요. 수업 자료를 쓴 거는 뭘 마친 상태예요? 객관성이나 증빙성을 다 갖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답 쓰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 뭐 그런 것도 답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그림입니까? 뭐 어떤 의도로 그려진 것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려진 것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려진 것입니까? 뭐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또 의외로 거의 다 쓰셨어요.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요. 그쵸? 또 디테일하게 앞에 망간을 쓰고 있는 남자는 그쵸? 그럼 당연히 이제 뭐냐면 세 번째가 맥락적 읽기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를 동시에 보는 거죠. A와 B가 지금 뭐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하는 자료니까. 그래요. 신분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하는 자료니까 정답은 어떤 뉘앙스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정답은? 그림을 통해 양반들의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A, B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양반들의 지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라는 뉘앙스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뭐 또 이런 것도 답이 돼요. 그 신분제의 동요가 나타난 이유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그림과 같은 그런 신분제의 동요가 나타난 이유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도 정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의외로 마지막 부분이 많이 틀렸던 부분이에요. 대부분 쓰셨던 분들이 막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쓰셨죠. 사진 자료니까. 근데 실제로 책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역사적 사실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녹색 책에는요. 압축적으로. 그러니까 생각 외로 그림 안에는 무수히 많은 역사적 정보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정답은 뭐냐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 가능하다라고 했어야만 해요. 그림은 역사적 사실들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뉘앙스로 쓰시면 된다고요. 제 생각인데 아마 다양한 해석 이런 표현을 쓰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만 써도 정답이 되지 않을까. 압축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대답은 좀 해주셔야 돼요. 힘드시고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요. 그 다음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몇 번이야? 5번이죠. 다행히 이거는 해봤던 문제여서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했었습니다. 사용자 강조할 그 부분 표시되어 있는 내용에도 했었었고요. 그들의 범죄, 기억이 들어가 있죠? 니은 종교와 관련해 쓸 것이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는 죄가 있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았죠. 단지 뭐라는 이유만으로. 기독교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체포해 가거나 벌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관행이었다라고 강조해 보면 그 트라이누스 식에 해당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내용들을 답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로마 제국이 금지하고 있는 야간 모임을 가졌다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마술을 행했다라는 점. 세 번째, 황제 숭배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미 기출에서 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뭘 거부했다라는 점? 뭐 병역을 거부했다라는 점. 뭐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 정도 쓰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실은 거기다 병역 거부는 원래 완벽하게 정답이 안 되는 문항이었어요. 이 문항은요. 근데 그렇게 쓰신 분들이 꽤나 많아서 아마 맞다고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디귿 황제와 니은 황제 종교에 대한 정책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억압을 한 거잖아. 기독교 탄압을 한 거고 한 사람은 기독교를 정식으로 인정해 준 거죠. 그죠?
트라이아누스와 칸스탄티누스 그렇게 비교해서 쓰시면 되겠죠. 정답은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트라이아누스가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을 했던 반면에 칸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뉘앙스로요. 아니면 그냥 트라이아누스가 기독교 신자를 탄압했던 반면에 칸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그 마지막 거 경제정책 그 부분을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솔리두스까지 썼는데 거기다가 은화라고 쓰신 분도 있었어요. 뒷말을. 솔리두스가 은화예요? 금화예요? 은화는요. 데나리우스라고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때. 데나리우스, 그 다음에 솔리두스. 이건 정말 여러 번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화라고 쓰시거나 솔리두스 뭐 동전 이렇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앞말이 맞으면 뒷말은 상관없다고 하는 표현이니까 아마 솔리두스라고 쓰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거기다가 막 최고 가격제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너무 헷갈린 거죠. 디오클레티아누스랑 칸스탄티누스랑 혼동돼가지고 앞문항에서 멘탈이 털려서 그렇게 쓰신 분들도 꽤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은 대부분 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솔리두스라고 쓰셔서요. 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황제는 칸스탄티누스라는 거 아실 테고요. 크게 이렇게 많이 변별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서양사 문제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감점을 당하진 않으셨더랬어요. 그 뒤에 이제 여성사 문제 그 부분에서 좀 감점을 당해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별로 감점을 안 당했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평가기준 쓰라는 문제였었거든요. 역사적 인물 또는 세력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온건파, 급진파 이렇게 나눠서 온건파를 대표하는 인물 누구를 하나 쓰고 급진파를 대표하는 인물 누구 하나를 써주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답안의 요구 조건대로라면. 그지? 그러니까 온건파 누구? 김윤식 이렇게 쓰든가 또는 급진파 누구? 김옥균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죠. 곧 평가기준 A는 김옥균 등 급진교합파와 김윤식 등 온건교합파의 주장과 근거를 찾아 적절하게 제시했는가 또는 적절하게 평가했는가 이렇게 쓰면 돼요. 근거를 찾아 적절하게 제시했는가 이렇게요. 답 못 받으셔도 괜찮아요. 이따 끝나고 답 먼저 받아가시면 되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평가기준 B는요. 온건교합파, 급진교합파의 주장과 근거 그리고 역사가들의 평가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는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했는가 이런 부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교사가 자료 선정 시 유의해야 될 점을 한 가지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 단서가 지금 디귿을 잘 드러내도록 이라고 했어요. 뭐? 입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입장. 그치? 그리고 입장이 잘 드러내도록 교사가 자료 선정할 때 꼭 유의해야 될 사항 뭐가 되겠습니까? 명확히 입장의 차이가 드러난 자료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입장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자료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뭐 이렇게도 많이 쓰였어요. 서로 대립된 거나 아니면 찬반, 그지? 대립되거나 반대되는 이런 종류의 사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도 많이 쓰셨어요. 그런 뉘앙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미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 행위를 설명할 때 성향적 설명의 그 문제점을 쓰라고 했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은 칼체가 이루어질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정확히 못 외우시고 이렇게 막 미루어 짐작해서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뭐 성향을 법칙화시켜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런 게 이제 미루어서 쓰는 거죠. 책에 있는 정확한 표현을 쓰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표현, 역사적 행위를 지나치게 도식화시켜서 설명한다라는 문제점이 있겠고요. 또 아울러서 뭐 부차적인 답들 도 많아요. 일정한 성향을 갖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향에 따라서 반드시 그런 행동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쓰겠어도 되겠죠. 또 아울러 책에 나와 있듯이 주변 상황의 요구나 반성적 힘에 의해서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등등. 이것도 그 남색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요. 남색 책에 보면 4가지 제시되어 있거든. 그 4가지 가운데 하나만 쓰셔도 다 정답 처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이었죠. 그쵸? 1903년 에멀린 팽커스트, 솔직히 그 이야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리질 못했어요. 그 나번과 다번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수업 시간에.
가번 여권운동에서 이것은 여성운동가들이 인식했던 것처럼 능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상징이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쭉 보면 단식 투쟁을 벌이며 정치범 대우를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써 있고요.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조직 이름도 여성사회정치연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꼭 배우지 않았더라도 참정권이라고 답을 쓰실 수 있었어야 돼요. 참정권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책 이름, 교재에 써 있죠. 제2의 성이었습니다. 제2의 성. 어떤 것도 그 이외의 답은 되지 않습니다. 참정권도 그 이외의 답은 안 되고요. 제2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좌 634, 635쪽을 보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이따 나눠들 해설지에도 다 출전 다 써 있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1번입니다. 여성운동의 내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비판이요. 첫 번째 거, 과격한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같은 지나친 과격한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점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다 같은 경우요. 여성의 신비 같은 경우는 이 주된 대상이나 타겟층이 중산층 여성이었어요. 그것도 주로 이제 전문 직종을 종사하다가 결혼해서 이제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만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여성들만이 주 대상이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대다수 여성들이 그래서 이제 배제가 되어지겠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이외에 제가 답은 답 이외에 정답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거 폭력과 같은 그런 양상 첫 번째 한계점은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다와 연관한 부분 여성의 신비와 연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서적이나 뭐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더라도 정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가장 타당하다라고 본 것은 답안 안에 지문을 고려했을 때예요. 답안 안에 지문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답을 잡을 수 있는 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여성들이 주 타겟이었다라는 점. 그렇게 정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이요. 진짜 끝날 때까지 짜증나죠. 근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좀 아쉬운 문제가요. 제가 뭐 1, 2월달, 3, 4월달에도 그렇지만 제가 앞에 머리 따가지고 외우라고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됐어요. 도참, 모참. 기억나요? 도참, 모참. 도입, 참여자 훈련, 모의학습 운영, 참여자 결과 보고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그 시뮬레이션 학습이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이라고 쓴 분이 한 60개 가운데서 한 6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다 협동식 연극 수업, 극화식 수업 이렇게 답은 많이 쓰셨어요. 정답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왜냐면 순서 단계가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멘탈이 안 털렸으면 단계 세 번째 그렇게 모의학습 운영이라고 써 있어서 이거 모의학습이다라고 쓰셨을 텐데요. 시뮬레이션이라고 쓰셨을 텐데 그 부분을 제대로 안 보셔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정답은 모의학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첫 번째 그 도입 부분에서는 뭐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가 여러 번 연습시켜 드렸잖아. 칸을 모를 때는 뭘 갖고 유추해 쓰라고 그랬어? 오른쪽에 활동 갖고 유추해서 쓰라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거 뭐라고 써 있어? 학습 장면으로 만든다라고 써 있잖아. 코드로 옮겨 쓰면 돼. 뭐 설정? 장면 설정 그렇게 쓰면 돼. 실제로 원래 책에 나와 있거나 논문에 나와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답은 이건 시뮬레이션 학습이기 때문에 상황 설정이에요. 상황 설정, 장면 설정이 아니라. 그런데 장면 설정이라고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아마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상황 설정인데 장면 설정까지도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파란 책에 똑같이 진술되어 있어요. 한 글자 토시도 안 빠지고요. 그 다음요. 니은이죠. 니은. 경험을 교환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통해 깨달은 것, 주어진 상황에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갈등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모의학습이고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지금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죠. 한국사나 동서양사 이런 역사 내용에서는 2점짜리가 이렇게 통으로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역겨로는 지금 그런 문제가 2개나 있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나의 교수학습활동 유형을 쓰시오가 1점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한 가지씩 순서대로 서술하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몇 점인 것 같아? 1점, 1점, 1점에서 몇 점?
3점 이렇게 보이잖아. 이걸 아무리 봐도 저도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럼 모의학습을 2점을 매기겠다는 건가? 애매해지고. 기억. 이건 뭐 2점을 줄 수가 없거든. 단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은 딱 그거 하나야. 니은. 그 참여자의 결과 보고를 2점짜리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그 안에 참여자의 결과 보고 안에 들어와 있는 말의 키워드가 몇 개라는 거? 2개라는 거. 하나는 경험, 교환이어야 되고, 경험, 교환. 연기를 했으니까요. 상황 재현을 했으니까 그 상황 재현에 따른 경험을 교환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응 방안 논의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출제진에 대해서 그 출제 문항이나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다 또는 말할 자격은 아니다라고 아까 제가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서술형 출제 문항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건가? 왜 점수 기준이 명증하지 않지? 이런 좀 의문이 들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요. 문제를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좀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시험 보시고 나서 느꼈던데 잘못하고 계신 생각을 제가 2가지만 딱 지정해 드릴게요. 한 가지는 역교론 사례 문제가 너무 많다. 아마 나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이라고요. 왜냐하면 사례 문제 가운데 정말 쓰기 어렵거나 변별이 컸던 건 딱 한 문제였고요. 딱 한 문제요. 나머지 것들은 유추 가능해서 쓸만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통으로 틀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4점짜리 가운데 1, 2점씩은 맞죠. 4점짜리 가운데 통으로 4점을 다 틀릴 수 있는 건 몇 번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 그 풀어봤던 문항 가운데 몇 번 정도일까요? 통으로 다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성향적 설명 그런 건 다 쓰잖아요. 그죠? 방금 그 11번 같은 경우도 뭐 상황 설정 또는 뭐 장면 설정 이런 거 하나로도 써요.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리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아예 전부 다 틀릴 만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3번 같은 경우 그림 나왔던 거 그것도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지? 9번이에요. 9번. 9번을 통으로 틀릴 수 있어요. 역사화 문제요. 응? 알겠습니까? 제가 채점 매봤을 당시 그렇게 9번을 통으로 많이 틀렸고요. 반대로 6번 같은 경우는 통으로 많이 맞으셨던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6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보실 때는 역사교육에 멘붕이 나갔지만 실제로 점수 있잖아요. 점수를 놓고 봤었을 때 역교론이 결정적이었다. 그건 거짓이에요. 그렇진 않다고요. 알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표현은 골고루요. 골고루 어려웠죠. 한국사도 쉽지 않았고요.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동양사도 그랬고요. 서양사도 그랬고요. 역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골고루 문항의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올바른 판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2번째,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저한테 이메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참고로 저의 곁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어제, 오늘, 그제 시험 끝나면서 제가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셀 수가 없어요. 실은 셀 수가요. 그러니까 기본 100통은 넘는 건 기본이고요. 문자, 카톡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메일 빼고요. 문자, 카톡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엄청 더 많겠죠. 그런데 미리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답장을 그렇게 못 들으면 굉장히 저 사람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바쁘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만 기다리시고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답장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 2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제 막 오버해가지고 벌써 올해 시험 접고 내년에는 그럼 미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됐었을 때 임용시험을 또 이렇게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그 노량진 학원에서 조금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비해서 갖게 되는 경험치가 주는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2003년, 2004년 한 번, 그 다음 아까 구쌤이 말했었죠? 그죠? 1998년에도 한 번, 그 다음에 서답형으로 막 바뀌었을 때 첫 해에 한 번. 제 기억으로는 이와 유사한 환경이 3번에서 4번은 주어졌었어요. 3번에서 4번이요. 알겠습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원도 그래요. 학원도요. 학원도 이렇게 쭉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학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 될 때와 부침이 있어요. 임용고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결정하는 거는 TO지 시험 문항의 난이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만약에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나는 이 길이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요. 어김없이 3월이면 다시 공부해요. 1, 2월달 잠깐 다른 생각하시거나 노시거나 하셨다가 3월에 오면 공부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범대의 굴레라고. 사범대나 교직이 수한 것에 대한 굴레라고요.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니까요.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만두시고 공부 안 하신다.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할게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안 되면 또 한 번 더 보는 거고 될 때까지 하는 거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이 좀 편향적이거나 약간 부정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또 선생님 학원 수업 들으라는 말입니까? 내지는 학원을 또 다니라는 말입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가슴 아파요. 이제 저랑 같이 1년 넘게 여기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제 진위를 왜곡하지 않으실 분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종일 같이 생활하고 이랬던 분들은 저희 생활 패턴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저 두 사람이 학원 생활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를 보시고 아실 테니까 그런 오해들을 안 하실 텐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렇게 드시거나 강의도 안 들으시는 분들, 카페 활동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공격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학원 강사들 때문에 다 망했다, 이런 표현도 하시고요. 겸허하게 받아들일게요. 그것도 제가 부족한 소치니까요. 학원 선생님들이 만약에 무책임했다, 불성실했다, 그런 지적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삼촌이나 아빠들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가져온 꿈이 있다면 그 꿈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그만두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 꿈이 그렇게 쉽게 포기되지 않는 것이라면 말을 조금 아껴두세요.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말을 조금 아껴두시라고요. 예컨대 나 이놈의 시험 못 보게 해서 때려치워야지, 이런 말이 머릿속으로 생각되는 건 괜찮은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면요, 약간 우리 좀 품이 없어지잖아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쌤.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또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항상 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제가 여기 나중에 여러분 지도 오시는 선생님들, 2차 지도 오시는 선생님들도 다 모아두고 제가 꼭 그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에 계시는 선배 교사분들을 욕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하라고 내가 강의를 깔아준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더 많은 분들에게 학교는 갈 만한 곳이다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를 제시해 주는 것이지 니들이 푸념을 늘어두라고 내가 여기다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디 현재 교사들이요, 잘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2차 지도를 좀 잘 해주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가게 될 사람들이니까요. 비판하고 어느 정도 욕하고 그러는 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로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들이라든가 또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어떤 특정 웹사이트에 남아가지고 행여나 내 나중에 성장 가능성에 제동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 어느 대학에 무슨 개식기, 이런 말들요. 그런 것도 명예훼손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실명 같은 거 절대 거론하지 마시고 욕도 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분노스러우시잖아, 차라리 저한테 문자로 하셔. 해당 학교 담당 교수들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 곱이 이렇게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곱이 넘었는데요. 허용답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점수폭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40점 언저리라면 무조건 2차 준비하셔야 돼요. 전공 점수만 넣고 봤을 때 40점 언저리다. 37, 8점도 가능한 이야기겠죠. 좀 구쌤은 좀 뭐라고까지 말씀하실 거냐면 꽈락 아니면 무조건 2차 준비해라.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꽈락 이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럼 학원 2차 수업 들으란 말이냐?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책 안 사셔도 돼요. 다만 그만큼 지역 차이, 변수가 클 수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라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주셔야지. 그걸 가지고 또 저 김구팀에서
커트라인 뭐 꽈락만 넣으면 된다더라. 이 말 조심을 하셔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면 2차 준비를 하시는 게 옳지. 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 짓고 12월을 한 달 동안 놀고 다른 일을 한다라고 그래도 본인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고 아끼고 사랑했던 것만큼 여러분도 저를 믿고 아끼고 사랑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시험은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시험은 언제 끝난다고요? 언제 끝난다고요? 네, 2차 시험 끝나는 날 끝나는 거예요. 2차 시험 끝나는 날 끝나는 거라고요. 물론 상당수는 12월 31일 날 끝날 수도 있겠지만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절대 2차 준비 안 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학원 안 다니셔도 괜찮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스터디 결성하셔가지고 2차 준비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 특강하신다 그러면 그런 데도 빠지지 말고 가급적 가서 들어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험장 이렇게 들어가시고 나서 부모님들 경기도에서 계속 그렇게 막 기도하고 계신 분도 많았고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시험 어떨 것 같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는 점수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는 삼촌의 마음으로 항상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시면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성심성의껏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